이번엔 정말 그 타임테이블에 인물과 사건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도요. 예. 그 대충 지도의 개념을 알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역사적 배경인 황건적의 난에서부터 오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년에서 4년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네. 자, 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AD 184년 황건적의 난입니다. 나라가 이제 말기로 접어든다라는 얘기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줬던 반란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때가 삼국시대 시작으로 봅니다. 이 소설에서는 특히. 예. 자, 요 당시의 후한의 행정구역상 공간이 있는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이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냥 뭐 어디라고 하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공간 개념을 좀 알면 되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들어오고 귀에, 아니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 당시 후한 때는 전국을, 중국 전국을 13개 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그 근처에 요동지방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저쪽 그 티벳? 그렇죠. 서남쪽으로는 거의 티벳 앞에까지.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앙아시아 계통과 이어져 있는 예. 거기까지 이 나라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13개 주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14개 주로 나누어 놓은 책도 있습니다만 13개 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우리나라 근처 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유주, 그리고 아래쪽에 기주, 왼쪽으로 병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찡따오가 있는 청주, 바다 쪽으로 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쪽입니다. 지금의 베이징 그 근처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주, 병주, 기주. 자, 이쪽은 다음에 나올 원소의 근거지가 됩니다. 원소 얘기는 또 따로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서주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면 연주, 그 다음에 사례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그런 특별한 행정구역이 있고 예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는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알죠. 뭐? 양주는 두 개가 17년산하고 30년산하고 두 개 나누죠. 사실 원래는 원초적으로 세 개인데 21년산도 있고. 예, 맞습니다.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네 개구나. 그런데 한자 좀 다른데 네. 저 서북쪽에 양주가 하나 있고 네. 정확하게는 량주고 고량주 할 때. 대각선 남동쪽에 양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 아래 그러니까 서남쪽에는 익주가 있어요. 이 익주가 바로 나중에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양주 중에 21년산 있지. 오른쪽 아래 네. 동남쪽 네. 거기가 바로 손씨 집안 손권이 오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삼국지 내내 제일 치열했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형주. 중간이 형주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아래쪽에 교주 이런 건 대충 빼고 자 대충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간이 형주입니다. 형주. 그리고 장안과 낙양이 있었던 사례 그리고 허창이 있었던 예주. 저 북쪽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북쪽에 유주, 병주, 기주가 있고 서쪽 제일 북쪽 제일 구석 중앙아시아 쪽으로 연결된 게 바로 17년산 량주가 있는 곳입니다. 서쪽에 있다고 서량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정리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전쟁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물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름 수만으로는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0명이요? 네, 정말 대하 소설이죠. 와. 이름 등장하는 것만. 그 다음에 주요 이름들 있죠. 막 진짜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이름들만 대충 뽑아도 진짜 한 200~300명은 돼요. 거의 주인공급. 주조연. 주조연 하면 한 제 생각에 한 100명. 그다음에 진짜 좀 이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사람으로 치면 준조연 정도로 하면 저는 한 200명 정도로 봅니다. 와. 그러니까 뭐 유비관우 장비 떠나서 그냥 제갈량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그냥 다 100명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 밑에 누가 있었고 누구 밑에 누가 있었고 이 정도로 가면 한 200명은 돼야 될 걸요. 이거 제가 지금 작게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비는 현덕. 예, 맞아 현덕. 관우는 운장. 운장. 예, 관우 운장이니까 관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장이라고 그랬구나. 예, 제갈 공명. 예, 관 운장, 유 현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빗자 빼고 그렇죠. 이름을 빼고 자를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 휘라고 하는데 높여서 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굉장한 신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예법으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애둘러서 불러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허진모 이렇게 저 허진모님 이러면 실례고. 그렇죠. 허거민님 요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실 때 그 자를 꼭 한 번씩 이렇게 귀담아 눈에 한번 담아 두시면 좀 재밌습니다. 나 앞으로 저 허거민님 앞으로 저 장자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장자방. 너무 좋아 진짜. 자방. 허거미 장자방.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삼국지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전투로서 이 삼국지의 얼개를 한번 쭉 짜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정사 역사에 따라서 그리고 삼국지 연에 나오는
그 전투를 위주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네. 180년대, 184년에 처음 황건적의 난이 시작됐으니까 네. 180년대 전쟁과 그리고 190년대 전쟁을 쭉 뽑아보겠습니다. 요것이 200년대, 210년대 이렇게 쭉쭉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갈량이 죽기 전까지 그때가 재밌잖아요. 총 몇 년이죠, 그러니까? 100년에서 4년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96년.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도원결의. 그렇죠. 네. 예, 그거는 구라죠. 예? 그건 역사에 없습니다. 아, 그거 구라였어요? 예, 소설로 만든 거죠. 깜빡 속을 뻔했네. 속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깜빡 잘못할 뻔했네. 예,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것은 소설입니다. 아, 그래? 184년 처음의 전투가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참 이거 외우겠죠? 184년. 184년 황건적의 난. 외울 겁니다. 그 황건적의 난을 처음 주도한 사람은 장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종교를 이끌었죠. 이 종교 집단입니다. 소설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도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 그 뭐라 그러나 왜 도술서 같은 것을. 그런데 정사에는 뭐 도인 얘기보다는 뭐 주술이나 부적 같은 그런 걸로 어떤 요법을 행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데리고 난을 일으킨 곳이 아까 거록. 아니요, 이 사람의 고향이 거록이고 난을 일으킨 곳이 자기 제자들을 뿌려가면서 난을 일으킨 곳이 바로 유주, 기주, 병주입니다. 자,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베이징. 그렇죠,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4등분으로 했을 때 한반도 쪽에 가까운 요동 쪽에 가까운 그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아. 예, 여기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비였던 겁니다. 아. 조조도 마찬가지고 뭐 원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오. 그 장각을 비롯한 그 삼형제가 1년 만에 도륙이 돼요. 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유비도 작은 벼슬을 하나 얻어서 혈령의 벼슬을 얻어서 어딘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일어나는 십상시의 난입니다. 십상시 뭐 들어보신 적 있죠? 있어요. 궁중에 있는 수많은 환관들 중에 내시들 중에 제일 높은 10명이 이 사람들이 황제를 둘러싸고 참 뭐랄까 나쁘게 이끌었다. 그래서 이 환관을 보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이때 만들어지게 했죠. 그래서 10명의 내시라 그래서 십상시. 자, 그래서 여기는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나라는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비단 한나라 때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 내내 벌어진 일이에요. 황궁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황제를 보좌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굴까요?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 황관들이잖아요. 황관뿐만 아니라 자,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정식으로 관직을 가진 관리들이 있는데 이 관리들보다 24시간 황제에 붙어 있는 정말 시중을 들어주는 그렇죠. 안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내시 역할을 하는 관리들 환관들이 훨씬 더 황제랑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려면 이 사람들을 거쳐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 권력이 커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황제들이 오래 못 살았어. 굉장히 빨리빨리 죽다 보니까 끝에는 황제들이 굉장히 어려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계속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는 뭔가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죠? 황관들이 하려고 하고 또 견제하겠지 또. 또 다른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냐? 왕의 엄마. 아. 태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작은 왕 놓고 태후는 왕의 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척과 왕을 항상 모시는 환관들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가 이 구조가 중국 청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수천 년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조가 들었을 때 한 왕조가 망조가 들었을 때 보면 끝에 항상 환관과 외척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씨성을 가진 태후의 이복 오빠가 있었어요. 하진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직업은 푸죽간 주인. 동생 잘 둬가지고 한 방에 수직 상승이네. 그렇죠. 벼락 출세한 거죠. 당시 직책은 대장군 승상급이었고 대한 제국의 병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장군이었죠. 국방부 장관도 겸했고. 야, 참. 최고의 권력자. 하진의 자는 수고. 수고. 네, 하수고였어요. 수고 한 보람이 있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세력이 아주 암투가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상시의 난이라고 했으니까 두 세력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래도 황관이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예, 십상시의 난이라고 했으니 네. 십상시가 이겼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진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그때 불려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동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동탁. 예. 삼국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네. 최초의 근원 악으로 나옵니다. 네. 이 사람 어떻게 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이게 커져가지고 삼국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건데 자는 중영. 나 이거 외우고 있다. 오, 중영. 예, 동중영인 거죠. 동중영. 예, 삼국지 소설에서는 악역 담당이죠. 아, 재밌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 하진이 제거가 됩니다. 오빠. 예? 하진 오빠. 그렇죠. 백정. 예. 그래서 그 하진의 부하 중에 원소가 나타납니다.
원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원소는 있어요. 예. 삼국지 전반부에 가장 세력이 컸던 군벌 원소. 자는 본초. 본원소. 아니요. 원본소. 원본초. 원본초. 예. 헷갈린다. 자가 원. 네,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알게 되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게 풍류가 있어져. 아, 그래? 진짜. 알았어. 네. 그래서 원본초 이러면 이러면서 논다. 음. 옆에서 보면 미친 놈들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하진의 부하들이 모조리 그 국내에 잠입. 아니요 환관들을 다 죽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수염 없는 놈을 다 죽여라. 그때 때마침 하진에 의해서 불려 들어온 동탁이 많지도 않은 병력으로 황궁을 장악합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삼국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사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동탁의 전횡이 심해서 조조도 어떻게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여러 군데에서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탁은 안정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돼요. 자기가 황제도 한번 갈아치우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좀 지나서 얘기지만 직접 황제가 되려고 역심을 품는 거죠. 그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그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던 거죠. 황제를 끼고 뭐 엄청난 행동을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때는 190년대로 흘러갑니다. 이제 180년대가 지났어요. 네. 6년 지났어. 6년. 190년대 그러니까 십상시에 난 그 다음 해입니다. 네. 190년대에 전국에서 동탁을 토벌하겠다고 각지에 있는 장수들이. 그렇죠 유력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당시의 수도는 낙양이었거든요. 낙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군벌들이 거기서 모여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탁이 있는 낙양을 딱 놔두고 전국에서 17개 군이 수십만 명을 모아서 온 거예요. 딱 모아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UN. 예, 그 연합군 대빵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원소예요. 원소의 근거지는 아까 황건적이 설쳤던 곳입니다. 유주, 병주, 기주 이쪽입니다. 베이징. 예, 물론 그 원소가 여기에 연합군 대장이 된 이유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수저예요. 좀 정이 안 간다. 4세 30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내 그 원소를 소개할 때 4세 30의 원씨 집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최고 금수저예요. 왕족 빼고. 그렇네요.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돗자리 팔던 유비가 나는 유씨야 이러면서 이제 구라 한 방으로 그 몰아붙여버리죠. 4세 30이 아니라 4세 100공이 나와도 황족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요 그 연합군 동탁 토벌전은 이 삼국지의 아주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웅들이 나타나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얼개를 좀 짜보겠습니다. 자 190년대에는 그 동탁 토벌전이라는 정말 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사에는 10명의 제후들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군벌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소설에는 17개 또는 18개의 제후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0개가 맞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진 전투가 형양전투. 형양전투는 조조가 동탁을 쫓다가 지는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동탁을 토벌하려고 모였던 이 제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익이 물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몸살이고 막 이러다가 눈치만 봐. 예 유야무야 끝납니다. 그래서 동탁을 토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모았는데 적은 못 없앴어.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넣어서 우글우글 만들어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싸우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수많은 군웅들이 군웅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땅을 나누어서 일어납니다. 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전국 넘버원을 향해서 각자 토너먼트를 합니다.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그런 전투들 중에 주요 전투를 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재밌었던 것이 공손찬과 원소의 대결입니다. 공손찬은 맨 북쪽에 있었습니다. 유주 쪽에 있었어요. 네. 이쪽과 아래쪽 기주 쪽에 있었던 원소가 싸웁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뭐 원소가 이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자 이런 개교 전투 191년. 그 다음에 191년. 네. 그 다음에 조조하고 원술이 싸웠던 193년의 봉구 전투.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서주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조가 서주의 태수 서주목 도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가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주 식구들이? 네. 그래서 조조가 눈이 돌아가서 서주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해 복양 전투. 복양이라는 도시는 그 서주 쪽에 있는 겁니다. 자 거기를 놓고 여포와 조조의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사이에 그 꼽사리 껴서 유비가 있긴 있었는데 예, 유비는 끝까지 세력이 미약해요. 항상 미약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난리가 아닙니다.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변절의 제왕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자기가 약했으니까. 그 혼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생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해에 동탁의 부하들, 그 사이 동탁은 죽는데요. 동탁이 죽는 사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포가 배반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어요. 동탁의 부하들 이각과
곽사가 내전을 벌여가지고 장안이 또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황제가 거기 껴 있었거든요. 동탁의 부하들이니까 동탁이 황제 데리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탁의 부하들도 황제를 끼고 있었어요. 그 일장무식 도둑놈들한테 그 수도가 맡겨져 있어서 여기도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둘 싸우는 와중에 황제가 탈출해가지고 다시 예전 낙양으로 돌아오면서 조조를 불러들여서 조조가 그때부터 황제를 끼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손견은 대단한 장수였다고 정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독립을 해서 강동으로 가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나라의 기틀. 그렇죠, 기틀이 되는 거죠. 예. 손책의 자는 백부, 아까 조조의 자는 맹덕, 조맹덕, 손백부, 그렇죠. 여포의 자는 봉선. 다 외운다. 여봉선, 그렇죠. 친구 신봉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조조가 장수라는 장수를 토벌해요. 이 장수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 소설에는 동탁을 모셨던 장제라는 사람의 뭐 적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그 장수 토벌전을 하다가 자기 큰아들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최고 용장 전위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조조가 유비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여포를 이기고 여포를 처형하게 된 합의 전투. 그다음에 원수한테 졌던 공손탄이 마지막으로 자살하는 역정 전투. 그리고 삼국지에서 초반에 최고로 어벙한 짓을 하면서 자신이 황제를 이게 칭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원소의 사촌 동생 원술. 원술. 예. 자는 공로. 이 원술이 이 칭제를 했다가 황제를 칭했다가 여러 군데에 집중적인 포격을 받고 조조나 유비, 손책, 여포로부터 공격을 받고 토벌전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그 여포 토벌전하고 약간 좀 시기가 겹쳐서 원술이 한참 토벌될 때는 여포도 살아 있었다는 것, 요는 시기가 좀 겹쳐진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15년의 얼개를 한 거예요. 184년에서 200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네.